주간 헤드라인입니다. 수출이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올해 3년 만에 수출 역성장에 빠졌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1년간 뒷걸음질한 수출이 내년에도 큰 폭의 개선 없이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의 위협과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 설정, 끝이 보이지 않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세계 1위 화장품 제조자 개발 생산 기업 코스맥스가 K-뷰티를 세계 곳곳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착한 기업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뉴스들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매일경제 조간브리핑,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일면과 삼면에 자세히 실려있는 기사를 보고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사 제목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네, 3면에 위치한 기사의 헤드라인입니다. 이 반도체 내년 상반기까지도 회복 힘들 듯 살아나도 완만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1년간 뒷걸음질한 수출이 내년에도 큰 폭의 개선 없이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이제 11월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지난해 12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한국 경제 이대로 뒷걸음치고 있는 건가요, 소장님? 내년도라는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올해가 네. 힘들었거든요. 그럼 내년에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년도 이렇게 이제 느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올해 있었는데 그 악재들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 수출 비중도 그렇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총도 그렇죠.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 반도체가 완만할 것이다, 살아나도. 그러니까 아주 슈퍼 사이클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물론 굉장히 신중한 전망이고 내년 상황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여러 가지 지표를 감안해 볼 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내년 대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2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네. 대한민국 하면 또 수출이거든요. 근데 이 수출에 상당히 이 어두운 전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 자체가 이제 예견되고 있는 것인데, 미중 무역 전쟁도 있죠. 일본 수출 규제 이런 악재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수출 뒷걸음치는 이런 현상이 내년에도 아주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이 반도체 업종 자체가 이제는 좀 살아나야 되는데, 이 자체도 뭐 D램 또 이제 낸드 메모리,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쪽으로 이것이 아주 크게 또 화랑 장세로 가지는 않을 가능성도, 화랑으로 가지는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조금 안심이 되는 대목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표가 뭐 수출 지표도 그렇고 대중 무역량도 그렇고 이게 좀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도 네. 내년에는 반등은 할 것이다. 이 사실만큼은 좀 다소 위안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거는 뭐 한국만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올해 그러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어떨까요? 네, OECD가 이 세계 경제 성장률 올해 전망입니다. 네. 아직 이제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 2.9%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제 3%가 못 넘어갔기 때문에 기존에 기대했던 만큼의 세계 평균 성장률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지금 2% 조금 힘들지 않겠냐. 물론 최종적으로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지만, 이런 얘기 나오면서 세계 성장률만큼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 경제 성장률을 좀 걱정을 해야 될 그런 판이고요. OECD에서 전망을 내놓은 것을 보면 올해 세계 교역이 미중 무역 전쟁이 가장 큰 변수가 됐습니다. 역시 한 1.2%로 위축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우리에게는 좀 악재가 되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는데, 내년 수출은 그래도 뭐 이제 증가세로 돌아서기는 할 것이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좀 완만한 그런 경기 회복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전만큼은
우리 경제도 그렇지만 세계 경제도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출 강국인 대한민국의 1년째 수출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기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앞서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살짝 소장님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업종별로 봤을 때 내년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은 어떤가요? 하반기라야라는 이야기가 또 느낌표가 찍힐 수밖에 없는데 상반기까지도 어렵나요? 좀 어렵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은 구매 여력 자체가 충분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반도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시스템 반도체도 네. 있고 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또 AI 또 IoT, 사물인터넷 또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에 이 반도체 분야가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증가하면 이것 자체도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는 그렇습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의 이 반등 역시 아주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몇 달 사이에 이게 좀 축적이 돼야 우리가 반도체 업종 쪽도 상당히 좀 기대하는 건 화랑입니다. 조금 더 성장세 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것 자체가 지금은 그 낙관적으로만 예측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도 이제 반등하기는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하반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교체 주기가 있습니다. 지금 5G 스마트폰이 뭐 보급된 지가 불과 채 1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 5G 쪽으로 기기 변화가 교체가 일어나더라도 그 시기는 하반기가 될 것이다. 그런다면 상반기는 좀 부담스럽고 힘들게 가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닥은 보이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회복을 바라기에는 좀 우려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유업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IMO 2020에 대한 기대감이 있던데 이쪽 분위기는 어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또 이 IMO 세계 회사 기구에서 2020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건 뭐냐면 최대한 친환경적인 연료를 사용하라 이것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해양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그러면 새로운 좀 더 고부가가치의 정유 제품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적어도 시장이 좀 더 개선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더 좀 우리 매일경제에서도 아주 잘 짚어줬지만 한 가지 더 추가를 드리면 결과적으로 IMO 2020이 조선업 쪽에서도 조금 이 시장 개선에 좋은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기 되기 때문에 이 연료 사용이 가능한 선박도 제작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시간적으로는 여유를 두고 있지만 당장 내년에 조선시장이 그래도 조금 낫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IMO 2020이라는 거. 그래서 이 조선 업종도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진이 커야 되거든요. 이 함유량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이 마진이 상당히 그러면 상당히 좀 우리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정제유를 사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 마진율이 썩 높지는 않기 때문에 게다가 이게 보면 뭐 이 미국의 또 셰일 오일 이게 상당히 또 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마진율 자체는 아주 높지는 않은 수준으로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뭐 수출 확대가 우리의 수출 확대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회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정유업계에는 명과 암이 모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제 매일경제신문 기사를 보고 또 소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에 수출 업황을 봤을 때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면 그 외에 석유화학이나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네. 석유화학이 생산량 중에서 내수로는 한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건 우리가 석유화학 쪽은 많이 수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70%가 수출량인데 이것 자체가 중국의 공급량이 또 상당히 많거든요. 중국이 쏟아내고 있다 보니까 이 글로벌 수요 또 부진이 있고 또 중국에서 쏟아내다 보니까 역시 수익률이 문제입니다. 이것 자체가 석유화학 업종을 내년에는 조금 더 오히려 정유 쪽보다도 정유 자체보다도 조금 더 어둡게 보고 있어요. 이런 올해도 부분들을 힘들었는데.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디스플레이 업종도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매일경제의 이 내년 경제성장 업종별 관련해서도 물론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는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우리가 좀 더 이 부정적인 변수가 있지 않을까, 요걸 염두에 두고 투자의 창을 열어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디스플레이 업종 역시 올레드, 이 신기술이죠. 이쪽엔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동에서도 이 수요량이 늘어나고 있고 또 유럽, 미국 시장도 도는데 전반적으로 LCD의 가격이 너무 이게 다운이 됐습니다. 이게 LCD 가격 하락 자체가 지나치게 낮아진 것 자체가 지금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는 11월 수출 지표 결과와 더불어 내년도 수출 관련 업황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국제면에 있는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신면으로 가볼게요. 네, 기사 제목은요. 미국 방위비 분담 압박에 흔들리는 70년 대서양 동맹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이 회원국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나토가 이 러시아의 위협과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 설정,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 얘기인데 지금 나토의 위기감에 또 미국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에게도 방위비 분담금을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내년에 우리 조간 브리핑 할 때만 방위비 이야기 많이 드릴 수밖에 없을 걸로 봐요. 네. 내년 경제를 이야기할 때 이 방위비도 하나의 키워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연일 이 유럽 때리기뿐만 아니라 방위비를 지금 때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년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뭔가 미국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미국 국민들 이익을 위해서 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싶은 트럼프의 욕심이 정말 말 그대로 이 돈 앞에는 적도 우방도 없다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 나토의 이 회원국들이 29개 회원국이 있어요.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은 나토 회원국입니다. 네. 뭐 터키, 독일 대부분 생각하시는 국가들은 유럽에, 서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나토 회원국인데 어디를 막기 위한 이 목적으로 창설이 된 기구냐 하면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러시아하고 미국하고는 푸틴 대통령은 굉장히 밀월 관계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위비를 압박하고 있는데, 압박하는 내용을 보면은 무임승차하지 마라. 그동안 미국이 돈 대서 다 막아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 회원국들에게 돈을 더 내라는 건가요? 2024년까지 GDP에 네. 국내 총생산량이지 않습니까? 그 양의 2%를 맞춰라. 2%만큼 나토의 회원비를 더 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 이거 2% 맞추지 않았어 생각하실 때 여러분 이게 2%가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프랑스 몇몇 국가 외에는 거의 GDP 2%를 지금 못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네. 2020년까지는 못 맞추면 이제는 우리가 기여금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방위비 외에 미국이 내고 있는 기여금 비중을 확 줄이겠다.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토라는 게 70년간 이어졌었던 기사 제목에서도 확인이 되다시피 대서양의 동맹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외에 지금 나토 체제를 흔들고 있는 요인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는 미국이 계속 방위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우방국들도 이제는 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근데 특히 이제 어떤 나라가 흔들리고 있냐 하면은 좀 독일은 잠잠해요. 근데 독일이라고 하는 국가는 외국 특수성이 있잖아요. 2차 대전 이후에 동서독으로 나눠졌던 거.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조용한 반면에 프랑스의 경우에는 성전국입니다.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프랑스는 네. 이 마크롱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나토가 내사 상태다. 왜냐하면 자꾸만 트럼프 대통령이 흔들다 보니까 나토가 제 기능을 하냐. 프랑스가 큰 목소리를 냅니다. 그다음에 네. 또 한 국가가 어떤 나라냐면 굉장히 유럽인 듯 유럽 아닌 국가가 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가 또 프랑스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마크롱이 또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으니까 또 터키가 이 시리아를 공격한 쿠르드족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또 마크롱이 또 맹비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가 티격태격하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터키란 나라는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이창진의 그 나토 회원국이 제가 무슨 목적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러시아를 막기 위한 것이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사들여요.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사들여서 특히 이제 이게 이 항공 방공망 시스템을 사들여서 네. 누구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예요. 네. 그럼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극점 미묘하네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방어할 목적이었는데 러시아에서 무기를 사들이는 국가가 나토 회원국이다. 이런 상태입니다. 네, 이제 3일부터 런던에서 나토 네. 정상회가 또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회의에서 주요 포인트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를 막아야 되는데 미국 러시아 별로 위협이 없는데 이렇게 나토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번에는 중국이 위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가서 중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중국이 군사적으로 위협하기 쉽지 않거든요. 경제적으로는 우리 조간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죠. 중국이 어디 투자하느냐 관심을 좀 보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럽의 항구를 막 사들입니다. 이태리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말씀드렸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는 중국 흔들기를 하려고 하웨이 제품 사지 마라. 모든 유럽의 나토의 군사 정보가 다 나간다. 이렇게 또 때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느닷없이 이 나토가 갑자기 중국을 적대국화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유럽 국가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이 에어버스나 이런 걸 전부 다 중국이 사들이거든요. 네. 중국 투자가 엄청나게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중국의 상하이에 있던 컨벤션에서 이 유럽 정상들을 대거 초청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런 동맹국들은 하회에 계속 사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또 머쓱해지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 뭐냐면 또 이슬람 쪽에 이제 또 타깃을 또 돌립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슬람과 좀 우리가 이 테러 조직들을 대비해서 더 뭉쳐야 돼요. 근데 러시아가 처음에 이 방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이슬람까지 가다 보면 이게 일종의 종교 전쟁 되는 거 아니냐. 이슬람과 서유럽의 카톨릭과 이 종교적 갈등에 불씨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나토에 대한 그 목적이 희석되는 듯한 분위기가 확인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기사 만나보셨고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조간브리핑 세 번째 기사입니다. 성장 기업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22면에 위치한 기사입니다. 네, 기사 제목은요. 연 3억 개 생산 K뷰티 수출 기지 화성 코스맥스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국내 유명한 화장품 회사는 거의 다 코스맥스 고객사이고 국내외 화장품 회사 브랜드가 약 600곳이 고객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화장품을 살 때 그리고 쓸 때는 꼭 이 제조사를 확인하는 버릇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코스맥스는 뭐 LG 생활건강, 로레왈, 그리고 존슨앤존슨 등 다양한 화장품들이 코스맥스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스맥스가 세계 1위, 즉 ODM 기업인데 주로 고객사를 두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소장님? 아침에 저도 출근하기 전에 분장을 받았거든요. 아마 네. 그 분장에 들어간 화장품도 사용한 화장품도 이 코스맥스에서 생산을 했을 겁니다. 네. 물론 브랜드는 다른 이름이었을 거예요. 이창진의 그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하나요? 로마로 통하죠. 네. 모든 화장품은 어디로 가나요? 어디에서 나오나요? 한국에서 나오나요? 화성입니다. 화성인가요? 네. 경기도 화성입니다. 그런 네.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코스맥스가 대부분의 브랜드 이름을 다 대셔도 돼요. 조금 전에 이창진이 그 이야기했던 뭐 미샤, 클리오, 그 다음에 로레알, JM 솔루션 다입니다. 그냥 600여 개 업체에 ODM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코스맥스 바로 ODM 세계 1위예요. 근데 이 ODM이 뭐가 중요하냐? 두 가지 구분을 합니다. OEM은 주문자 상표 부착입니다. 자기가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표만 떡하니 생산해야 되는 모든 기술의 원천 보유를 이 브랜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ODM은 자체 개발한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반도체 그러면 파운드리를 생산하는 시스템 반도체가 훨씬 부가가치가 크잖아요. 바로 그런 회사가 이 ODM 세계 1위 회사 바로 코스맥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기술들을 자기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화장품 만들어달라. 전 세계적인 브랜드가 요걸로 오면 닥터자르트 뭐 할 것 없이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이름 솔루션 등 이런 회사가 바로 세계 1위 화장품 제조자 개발 회사인 코스맥스가 되겠습니다. 이 심지어는 해외 공장까지 포함을 하면요. 이 생산량 자체가 연간 생산 캐파 자체가 17억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쓰고 있는 화장품이 모두 다는 아닙니다. 상당수가 이 코스맥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뷰티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코스맥스가 ODM 업계에서 이 최강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가 있을까요? ODM,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요. 기술력이 없으면 ODM을 못합니다.
품질 제일주의, 기술 제일주의 그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잘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인증을 많이 따놓은 겁니다. 갖가지 인정이 다 했고요. 특히 놀라운 것은 이 중동 쪽에서도 이슬람 국가에도 생산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세계 3대 국제 할랄 인증인 무이 인증을 이 ODM 기관 최초로 받아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놀라운 기술력과 차근차근 준비했던 이 인증, 바로 이것이 이 코스맥스의 지금 이 현주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성장 기업 코스맥스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일경제신문 26면입니다. 기사 내용은요, 착한 기업에 돈 몰린다. 날개편은 국내 ESG 투자 시장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체크를 해볼게요.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착한 기업으로 투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바로 불매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금융시장에서도 착한 기업에 대한 투자 수익성이 더 높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사회적인 문제나 책임에 대한 이미지로 기업의 신뢰가 감소했었던 사례 뭐가 있을까요? 인창진의 그 우리 네. 한때 유행처럼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여성분들이 네. 많았잖아요. 사람은 나쁜 남자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는 착한 기업에 끌립니다. 네. 바로 그 기업이 이제 이 국내 ESG 투자 시장까지 우리가 이제는 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매일과 또 남양 유업의 예를 들지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일 유업과 남양 유업 지난 3년간 주가 그래프를 보면은 완전히 상반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매일 유업이 이 대체로 우상향 이런 방향을 보여준 반면에 남양 유업 주가는 정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인데 이게 놀라운 게요. 2013년 불과 6년 전입니다. 6년 전만 하더라도 남양 유업의 시총이 주가가 그 시총이 주식 총액이 2배나 더 많았거든요. 매일 유업보다. 네. 지금 역전됐습니다. 매일이 남양보다 더 2배가 많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왔냐? 앞서 이제 말씀 주시긴 했는데 바로 사회적 책임입니다. 남양유업이 보였던 몇 년 전에 그 갑질 자체가 완전히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면서 더 이상 소비자들은 남양유업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 지금은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 손상된 이미지는 좀처럼 회복이 안 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남양유업과 매일 유업의 사례가 이렇게 역전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업의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논리가 이제 투자 금융시장에서도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건데 ESG 투자 여기에서 ESG가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 구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쪽 시장의 자금 규모와 함께 성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ESG 지수가 높은 기업에 이제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착한 기업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더 구매 의지가 강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기업에 투자도 더 몰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계속해서 착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다 보면 이 착한 지수가 높은 기업, ESG 지수가 높은 기업이야말로 더 높은 성장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주가 전망도 밝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세계 전체로 보면은 한 30조 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30조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네. ESG 투자 자체가 높아지는데 기업이 가지고 있는 환경 친화적 또 사회 공헌적 그다음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배 구조도 이 형평성이 있는 그런 지배 구조를 하는 기업에 우리가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기업이냐, 커피숍이, 커피 관련 기업이 이것이 또 종이 빨대를 사용하냐, 우리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이런 것 자체가 완전히 우리에게 또 사회적 공헌 활동을 열심히 충분히 하고 있는 책임을 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인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전 세계적인 이 투자자들의 관심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이 전체적으로 ESG 투자 자금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죠. 30조 달러까지 성장을 이미 했고 연평균 두 자릿수입니다. 14% 이상 그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ESG 투자 이 확대는 공적 연기금과 기관입니다. 상당히 많은 투자 자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 자산운용사, 기관 투자자 대다수는 ESG 투자에 대한
이 고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걸 또 투자하고 있는 거. 이걸 투자하는 것 자체를 바라보는 또 고객들도, 투자 고객들도, 참여하는 고객들도 아,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착한 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 더욱 확대가 될까요? 그렇죠. 이것은 네. 계속해서 이 인식 자체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른바 착한 기업 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환경, 인바이러먼트. 그다음에 S, 소셜, 사회 공헌적.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버넌스입니다. 지배 구조가 아주 투명하냐. 이런 것 자체도 투자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도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일본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공적연금이 늘려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공적연금이 투자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투명한 투자 잣대가 필요한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공적연금이니까 바로 국민들이 투자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것이 더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국내에서도 국민연금의 ESG 투자 생태계 활성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자,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지난달 29일입니다. 불과 며칠 안 됐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20년부터 주식 이제 패시브 운용을 할 때 이 ESG 지수가 높은 그런 기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MSCI 세계 지수보다도 MSCI 네. 제 사회 책임 투자 선진국 투자 이 수익률이 더 높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요. 자, ESG 등급이 높은 기업 말씀드렸죠.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이 높은 기업에 투자의 창을 좀 열고 더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업과 투자할수록 오히려 주가 프리미엄도 더 네. 높아진다, 붙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남양유업과 메일유업의 사례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이 얼마나 착한 기업인지 이것도 투자하실 때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기사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에서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